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봉준호 감독과 로버트 패티슨이 만난 미키 세븐틴은 에드워드 애슈턴의 장편 소설 미키 세븐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미키 세븐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환경위기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자 사람들은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했고 우주 개척을 통해 새로운 거주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큰 빚을 진 미키 반스는 도망치기 위해 새로운 개척지인 리프라임으로 가는 우주선에 탑승하고자 하는데요. 조종사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니었던 미키는 쓸만한 기술이 전혀 없었기에 우주선에 타기 위해 익스펜더블이 되기로 자청했습니다. 익스펜더블은 상륙 거점 개척지 건설 임무 과정에서 위험한 임무나 생체 실험에 투입됐다가 죽으면 복제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소모품 복제인간을 의미하는데요. 익스펜더블이 필요한 사람들은 익스펜더블이 되라고 설득하는 대신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후 이전의 기억을 모두 갖고 새로운 신체로 깨어나는 것뿐이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채용 담당자는 미키에게 앞으로 맡게 될 수도 있는 임무와 그로 인해 겪게 될 수도 있는 죽음의 목록을 읊었습니다. 항성 사이를 이동하는 동안 우주선 내부를 수리하고 개척지 동식물에 노출되거나 필수 의약품 임상 실험에 참여하고 적대적인 토착 생명체가 있으면 전투에 투입된다. 또한 방사선에 고의로 노출되어 열이 펄펄 끓고 피부에 발진 생기고 내장이 다 녹아서 며칠 동안 항문으로 쏟아져 나오다가 결국엔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도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 전까지는 절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없다. 이런 엄청난 설명에도 미키 반스는 익스펜더블이 되기로 결심했고 지난 8년 동안 6번 죽었습니다. 미키가 도착한 개척지 니플하임에는 토착 생물인 크리퍼가 살고 있었는데요. 크리퍼는 몸체가 여러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마디마다 한 쌍씩 뻗은 다리 끝에 딱딱하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으며 입속에는 검은 이빨이 겹겹이 나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니프라임에 도착한 후 미키 세븐은 크리퍼를 정찰하는 임무 도중 크리퍼들로 가득한 크레버스로 추락하는데요. 하지만 조종사이자 친구인 베르토는 익스펜더블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순 없다며 미키 세븐을 구출해주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이후 미키 세븐은 크리퍼와 닮은 생명체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크리퍼는 미키 세븐을 공격하는 대신 그를 올려 한참을 이동한 후 동굴을 빠져나오게 만들어줬습니다. 크리퍼는 알려진 것과 달리 지각이 있는 생물이 틀림없었는데요. 살아서 숙소로 돌아온 미키 세븐은 자신의 침대 위에 누워있는 미키 에잇을 보게 됩니다. 베르토가 미키 세븐이 죽었다고 보고했기에 미키 에잇이 바로 재생 탱크에서 나온 건데요. 최근 6주간 기억 데이터 백업을 하지 않았던 미키 세븐 때문에 미키 세븐과 미키 에잇은 6주간의 기억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미키는 익스펜더블 기술자들이 떠들던 불멸을 적어도 반은 믿었습니다. 미키 3가 죽고 나면 몇 시간 후 미키 4가 재생 탱크에서 나올 것이고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두 버전 모두 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잇을 보고는 외모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나를 잇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익스펜더블이 중복되는 건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익스펜더블을 여러 명 한꺼번에 만드는 게 더 실용적일 수도 있으나 익스펜더블을 처음 만들었던 앨런이 자신을 무한으로 복제해 우주 정복을 하려 했던 사건이 벌어진 후 중복된 익스펜더블은 아동 납치범이나 잔혹한 연쇄살인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됐죠. 그렇게 사령부에서 미키 세븐과 미키 에잇이 중복된 걸 알게 되면 둘 중 하나는 바로 죽게 되는 거였어요. 미키 세븐과 미키 에잇은 유기체를 분해하여 재조합하는 장치인 바이오사이클러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누가 죽을지 결정하고자 하는데요. 결과는 미키 세븐이 졌습니다만 미키 에잇은 미키 세븐이 사이클러에 뛰어드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세븐에게 손을 내밀고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합니다. 한편 베르토는 살아있는 미키 세븐을 두고 왔으나 미키 세븐이 크리퍼 떼에 당해 갈기갈기 찢겼다고 사령부에 보고했습니다. 사실 베르토는 미키 6가 죽었을 때도 크리퍼에게 먹혔다고 말했는데요. 미키 세븐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베르토가 적어도 한 번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분노합니다. 한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사람의 절반은 미키를 혐오했고 나머지 절반은 겁을 냈습니다. 또는 단순히 이상한 패티시를 충족시켜줄 놀이 상대라고 생각했죠. 특히 최고 사령관인 마샬은 익스펜더블을 혐오하다 못해 아예 인간이 아니라고 여겼는데요. 마샬의 종교인 나탈리스트의 주요 교리 중 하나가 하나뿐인 영혼의 신성성을 믿는 것이었기에 신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 것이므로 바이오 프린팅된 신체에 백업된 인격을 씹어 만든 익스펜더블은 영혼 없는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키는 익스펜더블이 되고 나서 지난 9년 동안 원래 친구였던 베르토와 여자친구인 나샤 이외의 사람들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투 조종사인 나샤는 미키 3 시절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나샤는 미키가 니프라임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여기서 미키 1의 인생부터 미키 6의 인생까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니프라임으로 출발하기 전 미키는 젬마에게 익스펜더블의 임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젬마는 익스펜더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며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테세우스는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하는 동안 망가진 배를 고쳤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원래 선체를 구성했던 목재는 모두 교체되고 없었죠. 젬마는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부품을 하나씩 다 뜯어 고친 배와 한 번에 배 전체를 다시 지어버린 배, 둘 다 테세우스의 배라고 주장했어요. 즉, 지금 내 몸을 이루는 세포 중에서 10년 전에도 존재했던 세포는 없고 계속해서 새로 지어지고 있으니 일반 사람들은 한 번에 한 부분씩 수리되는 셈이라고 치면 익스펜더블이 재생 탱크에서 나오는 건 비정상적으로 빠른 리모델링을 할 뿐이라는 거였죠. 미키 반스의 익스펜더블 수료식이자 최종 시험은 익스펜더블이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미드가르드로 돌아갈 수 없었던 미키는 눈을 감고 버너의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버너는 진짜로 발사되진 않았고 그날 이후 미키는 공식적으로 미키 1이 되었죠. 우주선은 미드가르드를 떠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무언가와 충돌하여 전력 결합 장치에 타격을 입습니다. 이에 미키1은 전체 유닛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주로 나가는데요. 미키1은 온몸으로 치사량의 방사능을 흡수하며 작업하다 사망했고 미키2로 재생 탱크에서 나왔을 때 우주선의 상황은 덜 위험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 보호막에는 아직도 구멍이 나 있었기에 미키2는 바로 우주선 밖으로 내보내졌죠. 미키2는 감압 때문에 몸이 폭발할 것을 알면서도 헬멧 장급 장치를 직접 풀고 우주의 맨 얼굴을 드러내며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감압에 의한 폭발은 적어도 빨리 끝나니까요. 첫 키스가 평생 기억에 남듯 미키는 첫 죽음을 절대 잊을 수 없었는데요. 태어난 그대로의 몸으로 경험한 첫 번째 죽음은 트라우마를 남기기에 충분했죠. 미키3가 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나샤가 미키3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샤의 가족은 거주민들끼리 사륙전이 일어나 폐허가 된 행성 출신으로 30년 전 난민 신분으로 미드가르드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미드가르드는 이민자들을 곱게 받아주지 않았고 나샤는 미드가르드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드가르드가 자신의 고향이 아니었다고 여겼기에 개척지 니프라임의 조종사에 자원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나샤는 항상 혼자 있는 미키3에게 마음이 갔던 거였죠. 우주선이 8강년을 건너와 니프라임 주변 궤도에 진입하자 사람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보기 전 흥분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내 눈앞에 펼쳐진 온통 흰색의 광경에 실망하고 맙니다. 초록빛 대륙과 파란색 바다를 기대했으나 행성은 얼음으로 뒤덮인 눈뭉치였거든요. 이때 미키는 실망하는 나샤에게 옛 지구도 생명체가 살기 전에는 이랬던 때가 있었다며 여기는 물도 많고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도 많으니 해볼만하다고 희망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미키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죽게 됩니다. 어느 개척지에서나 첫 임무는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토착 미생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은
당연하게도 모든 물질에 익스펜더블을 노출시키고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리프라임의 지표면에 착륙한 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미키3는 원통형 관처럼 생긴 바이오 챔버에 갇혀 실험을 당하는데요. 거기다가 사령부는 미키가 뭘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억이 계속 업로드 되도록 헬멧 스캐너를 씌워 죽음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게끔 만들었어요. 미키3는 4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느낀 후 폐출혈로 사망했고, 미키4는 40시간이 경과한 후 미생물들에 의해 죽었습니다. 미키5는 기생충에게 뇌를 파먹혀서 한 달 이상 고통받다가 사망했고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모두 겪었으니 이제는 마샬이 어떤 임무를 주든 두렵지 않을 법도 했지만 미키7은 언제나 죽음이 두려웠어요. 한편 나샤는 미키가 죽어가는 과정을 바이오 챔버 밖에서 모두 다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미키가 옆에 아무도 없이 홀로 죽어가도록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미키7은 막 재생 탱크에서 나온 미키 8 대신 마샬이 준 임무들을 진행했는데요. 크리퍼들이 로크 바닥에 지름 2m쯤 되는 구멍을 뚫자 마샬은 크리퍼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크리퍼의 표본을 획득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나갔던 사람들 중 3명이 크리퍼 떼에 당해 사망했고 미키를 구하러 온 베르토가 내려준 구조용 갈고리를 통해 경비원 캣 창과 미키만이 생존했죠. 미키는 익스펜더블이 된 후 누군가에게 구출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고장난 드론을 수로하는 것보다 미키를 재생시키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적게 들었으므로 그 누구도 소모품인 익스펜더블을 구출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르토가 수호천사처럼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주는 이런 상황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죠. 반면 마샬은 2시간 만에 대원 3명을 잃었는데 살아남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익스펜더블 미키가 살아있자 분노했습니다. 한편 미키7은 지난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밤 같은 환영을 받는데요. 커다란 애벌레 한 마리가 자신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었어요. 꿈인지 환영인지 모를 애벌레 때문에 미키7은 그동안 기억 업로드를 할 수가 없었죠. 재생 과정에서 결함이 생긴 거라고 생각한 심리학자들이 자신을 없앤 뒤 재생본을 새로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 환영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한편 다음날 미키7은 캣과 함께 크리퍼들의 침입 흔적을 추적하다가 크리퍼들의 공격을 받고 엄청난 크기의 크리퍼 환영을 보는 순간 기절해버리는데요. 다행히 캣의 도움으로 도매 무사히 온 미키7은 의료국에서 눈을 떴고 자신의 오큘러에 전력이 과하게 흘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미키7은 미키 8이 나샤와 함께 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캣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성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다만 캣은 자신의 룸메이트인 질리언이 정찰 임무에 참여했다가 사망하자 괴로워했고 머릿속에서 그녀를 괴롭히는 괴물을 몰아내줄 따뜻한 체온이 필요했던 것 뿐이었죠. 미키7이 동굴에서 살아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미키 8이 처음으로 임무를 하게 됐는데요. 8이 일하는 동안 7은 종의 자유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8이 일을 끝내고 방에 들어오면서 캣과 마주쳤다가 딱 걸리게 되죠. 7의 손목에는 보라색 멍을 가린 붕대가 감겨져 있었는데 8이 붕대를 감지 않고 다니는 실수를 했거든요. 이후 캣은 미키7을 불러 미키가 2명인 걸 안다며 넌 너가 불멸이라고 생각하냐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미키7은 미키 반스의 모든 기억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미키 반스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해요. 미키7의 대답을 들은 캣은 나는 너가 좋다며 미키7의 뺨에 키스를 하고 다른 미키한테 안부를 전해달라며 돌아섰습니다. 이후 미키7이 방으로 돌아가니 미키 8과 나샤가 나체로 누워 있었는데요. 8은 캣이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나샤에게도 중복된 걸 털어놓았고 나샤는 임무를 하다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죽게 될 테고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미키 9이 되면 되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때 8도 조만간 시체 구덩이에 던져질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좀 즐기자고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그 다음 2시간은 자세히 말할 순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미키 세븐은 이 시간을 전혀 후회하진 않았죠. 세 사람은 포근하고 나른한 기분에 취해 있었는데요. 그때 캣이 미키의 방에 찾아와 에잇과 세븐 사이에 누워있는 나샤를 보게 됩니다. 캣은 획 돌아서서 문을 열어둔 채로 황급히 자리를 떴고 결국 사령부에 보고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캣이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면 미키 세븐의 비밀을 숨겨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후 경비대원 2명이 미키의 방에 보안 잠금을 강제로 풀고 들어왔고 세 사람은 잡혀갔습니다. 사실 대기권 조종사는 나샤와 베르토 둘뿐이었기에 마샬이 나사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마샬이 에잇과 세븐을 죽이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이쯤 되자 미키 세븐은 테세우스의 배구 모공간에 재생 탱크에서 나올 미키 나이는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나샬은 미키 세븐과 에잇이 중복되었다는 사실보다는 미키들이 아샤와 서로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마샬은 더 이상 새로운 미키는 만들지 않을 것이며 캣이 미키의 자리를 맡아 익스펜더블이 되기로 했다고 말하는데요. 룸메이트가 죽은 후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던 캣은 불멸의 삶이라고 생각되는 익스펜더를 꿈꿨던 거죠. 한편 마샬은 세븐이 가지고 돌아온 크리퍼를 조사한 결과 크리퍼가 완전한 자연 생명체가 아니라 일종의 하이브리드 군사 기술품이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마샬은 미키 세븐에게 동굴에 떨어졌을 때의 상황을 묻고 미키 세븐은 자신을 동굴 밖으로 꺼내준 크리퍼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던 동굴에 대해 털어놓아요. 마샬은 지각이 있는 토착 생명체인 크리퍼 떼에 습격당할까봐 두려웠기에 세븐과 에잇이 크리퍼를 확살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시체의 구덩이에 던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데요. 그렇게 세븐과 에잇은 반물질 버블 폭탄 배낭을 메고 그때 그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반물질 버블 폭탄은 핵폭탄과는 달리 적진을 원하는 범위만큼만 부작용 없이 괴멸시킬 수 있었어요. 시체를 썩게 할 박테리아조차 남지 않았기에 원한다면 목표 지점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인 다음 바로 다음날 그 장소를 차지할 수도 있었죠. 지구에서 반물질 버블 전쟁이 일어난 후 지구 인구의 반 이상이 죽거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이후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물질을 사용하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건 익스펜더블 중복을 금지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는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마샬은 크리퍼에 대한 불안으로 세븐과 에잇의 배낭에 각각 도시 하나를 말살할 수 있을 정도의 반물질 버블 폭탄의 미니어처를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키 세븐은 버블 폭탄을 터뜨리기 싫었죠. 나흘 전에 동굴에서 길을 잃었을 때 베르토는 미키를 죽게 내버려 두고 철수했으나 크리퍼는 세븐을 구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에잇은 그냥 마샬이 시키는 대로 하자며 가능한 서로 멀리 떨어져서 방아쇠를 동시에 당기면 버블 폭탄을 최대한 넓게 퍼뜨릴 수 있으니 서로 찢어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떨어졌고 수만 마리의 크리퍼로 들끓고 있던 동굴에서 세븐은 캐시에 저장된 에잇의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찍은 거대 크리퍼의 아래턱과 앞발 사진을 본 순간 세븐은 에잇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세븐의 눈에 갑자기 꿈에서 보던 애벌레가 보이고 시야 모서리의 오큘러에서 채팅창이 열렸습니다. 미키 에잇으로 말을 거는 누군가는 너 이해해? 너가 본질이야? 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미키 세븐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크리퍼들의 본질이었어요. 미키 세븐은 미키 6가 크리퍼한테 잡아 먹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베르토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크리퍼들이 미키 6를 잡아갔고 6의 오큘러를 이용해 세븐의 통신창을 엿보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 후 미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던 거였죠. 하지만 미키 세븐은 오큘러의 오타 가득한 메시지가 미키 에잇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븐이 임무 도중 오큘러의 전력이 과하게 흘러 기절했던 것도 크리퍼들의 본질이 미키 세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킹했기 때문이었죠. 크리퍼의 본질은 미키 세븐에게 우리가 너의 부속물을 파괴했다며 너가 본질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미키 세븐은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크리퍼를 믿어보기로 하며 내가 본질이라고 답하는데요. 그러자 크리퍼는 머리를 동굴바닥으로 내리고 아래턱을 닫으며 나도 본질이니까 본질들끼리 이야기하자고 제안해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미키 세븐은 두 번째로 크리퍼의 동굴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죠. 돔 주변에서 본 크리퍼들은 부속물이었고 부속물은 전체 중 일부일 뿐 각자에게는 지능이 없었기에 저들은 인간들이 죽인 크리퍼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크리퍼들은 개개인의 삶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또한 크리퍼들은 인간 개인도 자신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크리퍼와 인간이 서로 죽인 행위들을 정보를 교환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크리퍼의 본질은 인간들이 동굴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가만히 두겠다며 공생을 제안합니다. 돔으로 돌아간 미키는 마샬에게 버블 폭탄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에잇은 죽었으며 에잇이 가지고 있던 버블 폭탄을 크리퍼들이 가지고 갔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크리퍼들이 실수로 버블 폭탄의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었기에 버블 폭탄이 무슨 물건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해줬다고 하는데요. 이에 마샬은 미키 세븐이 개척지를 배반했다며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미키 세븐은 사령관님은 저를 죽일 수 없다며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무기를 동굴로 내려보내도록 지시한 사령관님이 지성이 있는 그들 손에 반물질 무기를 쥐어준 꼴이니 이제는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되었고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븐은 무사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뻗었습니다. 그제야 에잇이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난 세븐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통곡하는데요. 그리고는 곧 애벌레의 꿈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애벌레는 이게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라고 물었고 미키 세븐은 둘 다인 것 같다고 둘 다이길 바란다고 답해요. 미키 세븐의 대답에 만족한 듯한 애벌레는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미키는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오랜만에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는데요. 한편 마샬은 크리퍼들이 당장 폭탄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공격하지 않자 미키 세븐의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미키 세븐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임무를 또 맡기려고 하는데요. 미키 세븐은 마샬의 지시를 거부하며 앞으로는 익스펜더블로 살지 않겠다고 말해요. 또한 사람들을 시켜 제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크리퍼들에게 평화협정이 깨졌다고 전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미키는 남은 인생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니프라임은 기온이 슬슬 오르더니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맨 땅은 이끼로 뒤덮였죠. 사실 니프라임은 이론적으로는 계절이 있을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니프라임의 궤도는 거의 원형에 가까웠고 축의 기울기도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추측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것은 이 행성의 태양광이 변광성 같은 성질이 있고 지금이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라는 이론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날씨는 상쾌하고 온화한 상태로 안정되었고 농업부에서는 마침내 돔밖에 시험용 재배지를 꾸밀 수 있게 되었죠. 한편 나사와 산책을 나온 미키 세븐은 미키 에잇의 배낭을 숨겨둔 곳으로 나샤를 데리고 가는데요. 사실 세븐은 크리퍼들에게 폭탄이 든 배낭을 주지도 않았고 폭탄 사용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학살을 저지르려고 보금자리를 찾아왔다고 털어놓을 순 없었으니까요. 세븐은 크리퍼의 본질에게 자신을 사절단이라고 설명했고 에잇의 배낭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배낭이 종말을 가져올 무기로는 안 보였기에 크리퍼들도 그냥 배낭을 건네줬고요. 미키 세븐은 자신과 크리퍼들을 지키기 위해 폭탄을 갖고 있는 크리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미키 세븐 뿐이다 라고 마샬이 믿게 만들었던 거였죠. 폭탄을 다 마샬한테 돌려주면 마샬은 그 자리에서 미키 세븐을 죽이고 미키 나인을 동굴로 내려보내 학살 계획을 완수했을 테니까요. 미키 세븐은 마샬이 죽을 때까지 배낭을 숨겨놓고 기다리다가 새로운 사령관에게 배낭을 가지고 돌아가서 크리퍼들이 평화를 약속하는 의미로 폭탄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물론 마샬이 빨리 죽을 것 같진 않았지만요. 미키 세븐은 폭탄이 숨겨진 곳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길을 준 후 전쟁 범죄 문턱까지 갔던 과거를 등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따라 그늘진 협곡을 올라 환한 태양빛 아래로 걸음을 옮깁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